229페이지서부터 잠깐 좀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역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동문학에서도 요즘에는 좀 문제가 나와요, 선생님들. 그래서 나오면 한 2점에서 3점 정도 나오거든요. 많으면 5점 정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중요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보는데 공부할 게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 나오는 거 정도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단 1번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역사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에서 태동 초창기 229페이지 보시면 돼요. 선생님도 오늘 아동문학 좀 보는데요. 아마 아동문학 다 못 볼 거는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나 좀 쉬운 거 먼저 좀 볼게요. 그 다음에 1번을 보세요. 태동 초창기는 1번의 소년이라고 해서요. 최남선이 펴낸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종합교육지이자 밑줄 해볼까요? 아동문학 잡지의 효시. 그러니까 소년이 아동문학 잡지의 최초의 아동문학 잡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초의 아동문학 잡지이다. 자, 2번을 보세요. 붉은 저고리. 저자가 좀 특이하죠, 선생님들. 붉은 저고리의 저자를 잘 보시고요. 최남선의 아동 잡지인데 제목이 한글로 되어져 있다. 제목이 한글 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되겠고 3번을 보시면 아이들 보이라는 잡지도 있는데 최남선의 아동 잡지다. 최남선 어서스 클 뻔했어요. 그죠? 최남선의 아동 잡지인데 밑줄에 보세요. 목차부터 순 한글로 표현한 순수 어린이 잡지. 아이들 보이. 새별도 최남선의 아동 잡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동 초창기 때 최남선 없었으면 우리나라 태동 초창기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최남선이 혁혁한 공을 많이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번을 보세요. 그래서 소년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소년은 최초의 아동문학 잡지, 붉은 저고리는 제목이 한글, 아이들 보이는 목차부터 순한글 이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흥성장기에서는 어린이가 1923년에 나타나고요. 위에 있는 소년, 붉은 저고리, 아이들 보이 다음에 나타나는 게 어린이에요. 역사 같은 거는 순서가 제대로 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어린이는 1923년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기억에 방정환 선생님이 나오는 거예요. 동요 황금시대와 아동잡지의 전성기를 이루고 작고할 때까지 전기 아동문화 운동을 주도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사랑의 선물, 방정환이 번안한 최초의 세계 명작 동화집인데요. 세계 명작 동화집이니까 사실은 등장인물 이름도 외국 사람 이름이고 장소도 외국 명칭일 텐데 그거를 다 한국식으로 바꾼 거예요, 선생님들. 그거를 번안이라는 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거는 한글로만 바꾼 거고 번안이라는 건 주인공 이름이라던가 지역 이름도 다 한국식으로 바꿔가지고 마치 한국에서 벌어진 이야기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선물은 방정환이 번안한 최초의 세계 명작 동화집이다. 그 다음 신소년 아이생활 별나라 같은 것들이 나왔다. 그러고 보니까 아이생활을 보면은 기독교 전도의 성격을 띄었거나 별나라는 사회주의적 계급의식을 담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뭔가의 종교적 혹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문학에다 순수문학이라고 안 봐요. 얘는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고무신이 중요한데요. 예전의 책 이름은 이렇게 조금 약간 뭐랄까요? 우리나라의 어떤 풍치가 좀 담긴 이런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무신 이렇게 해서 현덕의 첫 동화이며 카프 문학의 지나친 사회주의 편향 속에서 밑줄에 보세요. 순수 문학적 체계를 보여준 작품. 어떤 정치적인 목적의 작품들이 많을 때 순수 문학적 체계를 보여준 작품이 고무신이고요. 그 다음 잃어버린 댕기. 윤석중의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 동시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초의 개인 동시집에 밑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뭐라고요? 잃어버린 댕기. 그 다음 6번 바위나리와 아기별. 마애송은 최초 순수 창작 동화를 세별지에 발표한 후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작 동화집 해송 동화집을 냈다 했는데요. 최초 순수 창작 동화 요게 바위나리와 아기별이에요. 그 다음에 작가는 마애송이고요. 최초의 순수 창작 동화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선생님?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순서를 좀 알아두세요. 연도까지는 모르셔도 순서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230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암흑순환기라고 하고 40년도부터 45년도에서는 이제 핍박이 좀 많이 심해졌던 해잖아요. 일본이 막 전쟁에 패하기도 하고 일본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암흑순환기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번을 보세요. 유아문학과 그림책의 구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번에서는 유아문학 교육의 필요성 일단은 유아들한테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좀 읽어보시고요. 4번을 좀 보실까요? 메슬로우의 욕구의 위계라고 공부하셨어요. 발달심리에서 공부하셨는데요. 메슬로우의 욕구의 위계가 가로에 보시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림책이 이러한 욕구를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림책으로 그림책들을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욕구와 그림책, 유아 문학은 이런 유아들의 다양한 이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2번, 3번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2번을 보실까요? 그림책의 문학적 요소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주제가 있다. 주제는 그림책 전체에서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식물 보호, 환경 보호가 주제인가? 아니면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갖는 게 주제인가? 혹은 가족의 어떤 소중함을 알게 하는 게 주제인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다문화, 반편견, 위기의 극복, 상상 및 유머 같은 것들이 또 있죠. 얘네들 다 주제라고 합니다. 다시 보세요. 주제라는 것은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등장인물을 보실까요? 그림책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그림책 인물의 내면과 외면은 대화나 이름으로도 나타나고 사건으로도 나타나고 배경, 화자의 저술, 그림 등을 통해서도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시고 니은을 보세요. 그림책의 유형은 정적 인물과 동적 인물 혹은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이 있습니다. 정적 인물이나 동적 인물은 보세요. 이야기 진행에 따라서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 처음에는 되게 못됐었는데 친구들을 막 따돌리는 아이였는데 나중에 후반에 가면은 반성하고서 얘들아 우리 같이 놀자 내 놀잇감 나눠줄게 하는 유아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얘는 동적 인물이에요 정적 인물이에요? 동적 인물이 되는 거죠. 바뀌었으니까 그죠? 동적 인물. 근데 처음에도 똑같았는데 똑같이 착했는데 중간에도 안 바뀌고 끝에도 안 바뀌고 계속 착했다 이러면은 정적 인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괄호 뭐예요?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면적 인물은 선한과 악한가의 전형적 특성을 갖는가. 못된 사람은 끝까지 못되고 착한 사람은 끝까지 착한 거 이거를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고요. 입체적 인물은 착한 점도 있고 못된 점도 있고. 선생님들은 어떤 인물이에요? 우리는 어떤 인물이죠? 입체적 인물이죠. 저도 어떨 때는 못될 때도 있고 어떨 때 마음이 약해서 착할 때도 있고 또 마음 착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나 당할 텐데 좀 못돼줘야 되니까 또 못될 때도 이러다가 또 처벌 받을 텐데 이러면 또 착할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입체적 인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보니까 현실의 인물처럼 긍정적이면서 부정적 특성을 함께 지녔는가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3번의 배경을 보시죠. 등장인물의 유형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지만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들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다음 3번을 보세요. 배경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간적 공간적 요소죠. 그러니까 배경 그러면 선생님들이 공간적인 것만 생각하시는데 시간적인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언제 일어난 일이냐 6.25 때 일어난 일이냐 그다음 뭐 88 올림픽 때 일어난 일이냐 그죠? IMF 때 일어난 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시간적인 것도 중요하고 공간적 뭐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가 산촌에서 일어난 일인가 뭐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인가 이것도 중요하죠. 시간적으로는 현재 혹은 과거나 미래가 배경일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는 현실 세계나 혹은 환상 세계가 배경으로 펼쳐질 수도 있어요. 231페이지 오시면 니은을 보시면 민담을 다룬 그림책에서는 배경이 단순하게 처리돼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한번 써보실까. 배경이 항상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맨날 그걸로 시작해요.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호랑이가 살았는데 뭐 착한 총각이 살았는데 뭐 이걸로 맨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옛적에는 시간적 배경 어느 마을에는 공간적 배경 그렇게 좀 단순하게 처리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상적 이야기나 사실적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며 시공간의 초월은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다시 왔다가 또 엄마 어렸을 때로 갔다가 엄마 지금 현재로 다시 왔다가 공간도 학교로 갔다가 하늘로 갔다가 그다음에 주방으로 갔다가 다시 내 침대로 오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를 초월이라고 해요. 시공간의 초월이 나타난다. 시공간의 초월이 나타나는 건 옆에다 또 쓰세요. 환상동화라는 장르가 있거든요. 뒤에서 한번 더 보실 겁니다. 환상동화에서 특히나 이렇게 계속 이런 시공간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세요. 플롯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가를 시간적으로 나열한 것이 스토리면 플롯은 인과를 비롯해서 그 이야기에 담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의 간의 관계나 질서가 개입된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플롯은 스토리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줄거리의 구조를 플롯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간단하게는 스토리의 구조 혹은 줄거리의 구조다. 다음에 플롯의 유형은요. 얘네들이 시험에 좀 잘 나오는데요. 일단은 시험에 이제까지 나온 거는 단선적 형식, 누적적 형식, 획기적 형식 이 세 가지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단선적 형식이라는 것은 밑줄 하세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말만 잘 쓰시면 돼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글이 전개되는 것 이거를 단선적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다음에 뒤에 점진적으로 이런 과정들이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형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발단이에요. 선생님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발달로 잘못 나왔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과정이 점진적으로 전개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모르시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렇게만 써도 틀리지 않아요. 선생님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말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무적적 형식은 비슷한 사건이 반복의 동그라미 하시고 반복이 되면서 점점 새로운 요소가 첨가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되면서 첨가가 되는 것 얘가 누적적 형식인데요. 커다란 순무의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이제 순무를 심었거든요. 순무가 이제 완전히 자라가지고 이제 순무가 이만큼 이제 무가 자라면 이 정도 올라오죠. 흙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무청이 이렇게 돼가지고 얘를 이제 뽑아야 되겠다 해서 할아버지가 뽑는데 안 뽑혀요. 낑낑 할멈 같이 뽑읍시다. 할머니가 나와서 같이 뽑아요. 그다음에 안 돼요. 그래서 손자가 지나가는 아이한테 얘야 같이 뽑자. 라고 손자가 다시 와서 낑낑 했는데 안 뽑혀요. 그래서 손자가 고양이를 불러요. 그래서 고양이가 와갖고 같이 뽑는데 안 뽑혀서 고양이가 친구 쥐를 불러요. 그래서 쥐가 와가지고 같이 뽑아서 모두 함께 힘을 내갖고 낑낑 하다가 드디어 쑥 하고 뽑혔습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할아버지 나왔다가 할머니 나왔다가 아이 나왔다가 고양이 나왔다가 쥐 나왔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요소가 점점 첨가되면서 사건이 반복되죠. 계속 뽑는 사건이 반복되죠. 이러면 얘는 무슨 형식이라고요? 누적적 형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기차에서 내려도 기차 안에 어떤 동물들이 계속 타게 되거든요. 코끼리가 태워달라고 하고 기린도 태워달라고 하고 물개도 태워달라고 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차 안에 동물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그것도 그다음에 누적적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세요. 획일적 형식 먼저 볼게요. 획일적 형식은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죠. 반복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반복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형식,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윗감을 찾아 나선 두더지라는 민담이 있는데요. 두더지가 이제 너무 예쁜 딸이 있어가지고 같은 두더지한테 시집 보내면은 망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위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햇님을 찾아갔더니 햇님이 나는 구름에 가리면 힘도 못 써. 구름을 찾아가봐. 그래서 구름 가니까 나는 바람 오면 힘도 없어. 바람을 찾아가봐. 그래서 나중에 나무를 찾아가봐. 나무를 찾아갔더니 나는 두더지가 내 뿌리를 갉아먹으면 나는 힘도 못 써. 그래서 두더지가 제일 세구나 해서 동네로 와서 옆집 두더지하고 결혼시켰다. 괜히 막 해까지 막 갔잖아요.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그런 내용이 되면은 그때는 회귀적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런 내용도 꽤 있죠, 선생님들. 뭐 이렇게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을 거야라고 해서 뭐 세계를 여행하다가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하던 그 농사가 가장 내가 하고 싶은 거였어라고 하면서 그걸 하게 되었다. 이것도 다 회귀적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쇄적 형식을 보실까요? 얘는 하나의 사건이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 다음 사건이나 행위가 생기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형식.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이 일단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다 좋은 건 나눠 갖고 형제들이 다 가져간 다음에 남은 걸 보니까 좁쌀 한 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산을 좁쌀 한 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뭐 쥐를 잡기 위해서 뭐 좁쌀이 필요한데 그거 좀 주겠나 해서 그걸 빌려줘갖고 쥐를 잡아서 그래 그러면은 상으로 고양이를 주겠네. 그래서 고양이를 받아다가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줘가지고 뭐 받고 하다가 나중에 집도 얻고 아가씨도 얻어서 예쁜 아가씨랑 결혼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바꿔요. 계속 바꾸는 게 반복돼요. 연쇄적 형식도 반복이 나오고요.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돼요. 좁쌀이 원인이 돼서 고양이를 받고 이런 거예요. 고양이가 원인이 돼서 뭐 쌀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음 사건이나 행위가 생기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형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연쇄적 형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회귀적 형식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드셨죠? 그 다음에 누적적, 연쇄적, 회귀적 형식의 공통점은 반복이에요. 선생님들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다음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된다거나 아니면은 또 새롭게 하나의 원인이 돼서 다른 걸로 계속 바꿔 나가는 게 나오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해 찾아가서 내 사위가 되어주고 바람 찾아가서 내 사위가 되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가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러면 회귀적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파적 형식을 보세요. 그래서 각각의 분리된 사건이나 에피소드지만 전체적으로 인물 배경 주제가 연관되는 유형이다. 뭐 개구리와 두꺼비는 친구 이런 거에서는 첫 번째 이야기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두 번째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세 번째 이야기 끝나고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가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사파적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액자식 형식에서는 액자식 형식은 그죠? 여기에서 위니를 찾아서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밖의 이야기는 군인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할아버지가 군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할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나 아버지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가족 사진 같은 게 막 나오면서 우리 할아버지야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할아버지를 소개해주고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젊어서 군인이 되었을 때 어떤 그 훈련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할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그 기차 플랫폼에서 곰을 사게 되거든요. 진짜 실화래요.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갔는데 새끼곰을 어떤 사람이 묶어가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자기 돈을 다 털어가지고 그 새끼곰을 산 거예요. 그 곰 이름이 위니예요. 그래서 새끼곰을 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대로 돌아와가지고 새끼곰을 키우는데 사람들한테 엄청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뻐하면서 이제 금이야 오기가 잘 키웠는데 이 곰이 막 점점 더 커지기도 하고 이 사람 돌아가야 돼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자기 친구 위니를 이제 동물원에 맡겼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자기 가족 이야기 안에 곰 이야기, 할아버지가 겪었던 곰 이야기가 들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액자식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화는 바깥의 이야기 안에 내화가 들어있는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뭐 이거 도서관에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동화책 아니면 네이버 찾으면은 다 줄거리가 나옵니다. 선생님들 그거 좀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유튜브 같은 거 찾아도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이거 읽어주는 거는 저작권하고 관련이 없나 봐요. 그래서 책 이렇게 넘겨가면서 읽어주는 그런 이렇게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5번의 문체를 보겠습니다. 문체에서는 기억을 보세요. 작가가 사용하는 어휘와 이야기를 만드는 구문을 말한다. 그래서 문체라고 하면은 예를 보세요. 간결체와 만연체. 선생님들 논술 쓰실 때 만연체 좋아하시죠? 막 길게 안 끝나요. 안 끝나. 길게 쓰시는데 신기한 거는 또 문법적으로 다 맞았더라고요. 틀리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문장을 좀 짧게 쓰면은 더 읽기가 좀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 우유체와 강건체. 강건체는 뭐 내용 자체가 좀 센 거는 강건체로 써야 되겠죠. 독립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강건체로 써야 될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건조체와 화려체. 화려체는 꾸미는 말이 좀 많은 것 그런 걸 화려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은 보세요. 그림책에 표현된 언어는 리듬감이 있고 리듬감에 밑줄 하시고요. 반복이 많아서 즐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복이 많으면은 유아들이 좀 즐거워하기도 하는데 재밌어하기도 하고 반복이 많은 아이들이 재밌어하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반복이 많으면은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 보세요. 시점도 문체의 일부이다. 시점은 작품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이냐 아니냐 서술자가 인물의 속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요. 아래를 보세요. 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 속 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내가 주인공이죠.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품 속 인물이 다른 인물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들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 친구 영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영이라는 아이의 집안은 어땠는데 학교 다닐 때 걔는 어떤 모습이었는데 학교 졸업하니까 이렇게 변했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하는 거. 이런 것들은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는 하느님처럼 작품 밖 인물들의 마음을 모두 아는 가운데 서술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A의 마음도 알고 B의 마음도 알고 C의 마음도 알잖아요. 그렇게 다 알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떤 기분이었다, 속상했다, 기쁘다 이런 얘기를 다 얘기하는 거. 이런 거를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보다는 어떤 좀 제한된 인물의 속마음밖에 몰라요. 그거를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물들의 마음을 제한적으로 아는 가운데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모든 인물의 마음은 모르고요. 제한적으로 아는 가운데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넘겨가지 마시고 선생님들 보세요. 일단은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은요. 서술자가 작품 속의 인물이 되는 거죠. 선생님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나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이에요. 하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품 속 인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서술자가 인물의 속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기준으로 한다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자기 마음이 엄청 드러나겠죠. 자기 마음을 엄청 쓰겠죠. 남의 마음은 못 쓰고 그 다음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은 그죠? 관찰하는 사람이니까 속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주인공의 속마음을 다 못 들여다봐요. 그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은 다 들여다보고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어떤 경우는 들여다보고 어떤 경우는 들여다보지 않고 이렇게 좀 제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232페이지로 가볼까요, 선생님들? 여기서는 주변 텍스트가 나왔는데 이거 조금 약간 복잡하니까 선생님들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234페이지 먼저 볼게요, 선생님들. 234페이지에서 3번을 보시면 아동문학의 장르가 나와져 있습니다. 요거를 좀 보시는데 얘가 쉬우면서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래동화는 정의, 민담, 신화, 전설, 우화 등의 전승문학 중에서 동심을 그 바탕에 깔고 있는 이야기를 전래동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래동화의 대표적인 건 민담이에요, 선생님들. 민담. 하지만 신화나 전설이나 우화도 그다음에 전래동화로 만들 수 있어요. 원래 신화, 전설, 우화 같은 경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거는 아니죠. 민담도 그렇잖아요. 원래 민담도 어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어린이 수준으로 낮춰서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즐겁게 볼 수 있게 만든 거 이런 것들을 전래동화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민담에서는 특정한 작가가 없이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오늘 계속 얘기한 콩쥐팥쥐 같은 게 다 민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혹부리 영감 이런 것도 다 민담이 되고요. 흥부놀부도 민담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억, 민담의 구성 요소는 A번 주제는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주제가 뚜렷 여기다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착한 사람은 그다음에 복받고 나쁜 사람은 벌받고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주제가 뚜렷하게 담겨 있어서 콩쥐는 착하니까 복받고 팥쥐는 못했으니까 벌받고 흥부놀부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플롯을 보실까요? 플롯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구성되어 있다. 발단이라는 것은 발단은 선생님들 거기다 쓰세요. 일단은 등장인물과 배경이 소개돼요. 등장인물과 배경이 소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장인물과 배경이 소개가 돼요. 그 다음에 전개라는 거는 갈등의 씨앗이 뿌려져요. 전개는 갈등의 시작, 갈등의 실마리가 나타나고요. 그다음 위기는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갈등이 본격적으로 그다음에 전개되며 절정은 그 갈등이 점점점 올라가가지고 최고점이 되는 부분이 절정이에요. 그 다음에 절정에서부터 결말은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절정까지 갔다가 가면은 더 이상 재밌는 구성이 없으니까 바로 끝나게 되죠, 선생님들. 막 하다가 둘이 결혼했다 이러고 들어만 끝나잖아요, 선생님들. 화해했다 이러고 들어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절정까지 갔다가 바로 결말로 가요. 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 그 커다란 순무에서는 옛날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착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이게 발단이 되겠죠. 전개가 되는 거는 할아버지가 순무를 심었습니다. 순무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이게 전개겠죠, 선생님들. 위기는 뭐예요? 자, 이제 순무를 뽑으러 갔는데 안 뽑혔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할머니 부르고 아이 부르고 뭐 고양이 부르고 쥐 부르고 해서 낑낑 했는데 안 뽑혀요. 점점 얘가 갈등이 고조되다가 맨 마지막에 쑥 뽑혔어요. 부분이 절정이 되는 거죠.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이거 끝나지 않겠어요, 선생님들? 그런 식으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담 같은 경우는 서두와 결말이 전형적 형식이다. 전형적 형식에 밑줄하시고 전형적이다라는 거는 항상 틀에 박혀 있다라는 소리예요. 선생님들 막 이렇게 새롭고 다채롭지 않고서 항상 똑같다 이런 말이죠. 보편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는데 서두는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누구가 살았는데 라는 형태가 돼서 우리 아까 민담에서는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이 상당히 보편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수하지가 않아요. 그것하고 연결이 된다. 또 시작돼서 그다음에 결말은 항상 행복하게 살았대요. 콩쥐는 행복하게 살았대요. 흥부는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렇게 끝나죠. 그다음에 성가하게 대립과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자주 나온다. 반복에 밑줄 하시면 되겠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거 다 반복이잖아요. 하나 넘어갔더니 호랭이가 나왔다. 또 한 산 넘어갔더니 호랭이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아니면 흥분홀보 같은 거에서도 박을 타죠. 하나 박을 탔더니 뭐가 나오고 두 번째 박을 탔더니 뭐가 나오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반복이 자주 나와요. 그다음에 등장인물의 특징 평범하고 전형적이며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착한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착한 뭐 총각이 살았다. 착한 그다음에 아가씨가 살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변하지 않는 정적인 성격. 처음서부터 착하면은 중간에 계속 착하다가 끝까지 착해요. 그죠? 끝에 뭐 변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대부분이며 성과 악 등 대립적인 인물이 함께 나와요. 배경, 시간적 공간적 배경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대충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보편성 있는 배경. 그다음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경이라고 하면 공간적뿐만 아니라 시간적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배경을 써보세요. 그럼 다뭐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공간적만 많이 쓰시거든요. 시간적, 공간적 그게 나오는 게 배경이다. 그다음에 문체, 오랜 세월 동안 전승되었기 때문에 전승문학 이런 말을 씁니다. 선생님들 위에 전승문학이 있죠. 동그라미 1번의 정의에서요. 민담, 신화, 전설, 우화 등의 전승문학 메모를 하시고 전승문학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를 하죠? 오른쪽에 써있는데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 오는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전문학이라고 해요. 선생님들 구전문학, 전승문학인데 얘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전문학을 뭐라고 하는가 이미 설명에 구전이 나왔기 때문에 답은 전승문학이었어요. 선생님들 전승문학. 옛날에는 글자가 없기도 하고 또 이런 문학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일반적인 백성이면 글을 잘 모르니까 글을 써서 퍼뜨리거나 뭐 글을 써서 뭔가를 짓지 않고 말해서 말로 계속적으로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승문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되셨고 내려오셔가지고 민담의 종류를 보세요. 민담의 종류는 누적적 이야기, 누적적 이야기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이야기로 반복적인 사건과 행위, 일단 살짝 밑줄하시고요. B번의 동물 이야기, 의인화된 동물 이야기로 우화처럼 뚜렷하진 않지만 교훈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브레멘의 음악대의 등장인물은 주인공들은 다 동물이에요. 그죠? 뭐 개, 뭐 닭, 뭐 이런 동물들이고 나쁜 사람들은 다 사람들인 것 같아요. 도둑놈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의인화된 동물 이야기다. 10번을 보세요. 익살이나 유머 이야기, 해악과 익살이 많은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좀 재미있는 웃긴 이야기예요. 그다음 D번 마술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민담의 종류를 뭐 이렇게 될 때 A, B, C, D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선생님들. 하지만 민담을 플롯을 또 물어볼 때가 많거든요. 플롯은 앞에다 제가 이미 적어놨기 때문에 231페이지에 있는 플롯 있죠. 이 플롯의 유형을 민담의 유형이라고 보시면서 또 공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민담의 플롯, 그럼 단선적 형식, 누적적 형식, 연쇄적 형식, 회귀적 형식이 있다. 이렇게도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고 좀 더 볼게요. 그다음 D급 보세요. 민담의 교육적 A를 보세요. 민담은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돼요. B번을 보세요. 왜냐하면 바람직한 인성은 착한 일을 많이 하자. 주제가 다 그거잖아요. 다 권선징악이니까 바람직한 인성. B번에서는 민담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C번 욕구를 만족시켜주는데 대부분 이제 정서적 안정,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 뭐 콩쥐팥쥐 같은 경우는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나 뭐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뭐 이런 것들의 욕구가 나타나죠. 콩쥐팥쥐 얘기에서는요.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 등이 흥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대리만족될 수가 있는데요. 뭐 이거는 민담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 문학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오세요. 3번 우화가 있는데요. 우화도 전래동화의 하나다. 일단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화도 전래동화의 하나예요. 간략한 동물의 이야기다. 예를 보면은 이솝우화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이솝우화에서 동물들이 나오고 짧은 동물의 이야기인데 아주 중요한 어떤 교훈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인간의 우매함이나 경솔함을 풍자하거나 교화하려는 의도로 구성된 짧은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심포도 같은 것도 이솝우화에 나타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우가 나오죠. 4번을 보세요. 신화. 신화도 전래동화의 하나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주로 영웅이나 신적인 존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영웅이나 신적 존재. 그다음에 밑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의 특별한 능력이나 신성성도 밑줄하시고요. 이 나타나는 이야기다라고 해요. 우주현상, 인류 문명의 기원, 사회 종교적 관습의 기원이나 예배, 제사에 관한 특성과 역사의 기원 해서 뭐 이런 어떤 그죠? 신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그러면 신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을 보세요. 전설은 신화에 비해서 신성성은 없는데 초자연적인 것에 덜 의존하고 역사적 진실성을 가지며 밑줄 해보세요. 특정 자연물, 장소 등의 증거물에 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설이라고 하면은 이 마을에 이렇게 생긴 돌이 있는데 이 돌이 왜 이렇게 생겼냐 하면 어느 그죠? 누구네 집 며느리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막 무속이 되어가지고 이 돌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돌을 만지면 아픈 게 낫는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설이에요. 그래서 전설에는 약간 증거물이 좀 있습니다. 자연물 혹은 장소 이런 증거물이 제시된다. 견우직녀라고 하면은 7월 7석에 견우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까치들이 오작교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견우직녀를 만나게 해서 7월 7석이 되면 까치들이 대머리가 되어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털갈이를 하나 봐요. 그때 까치가. 그래가지고 그러한 증거가 있다. 찔레꽃은 옆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6번을 보시죠. 재화된 전래동화. 재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전승문학은 어른을 대상으로 한 건데 그거를 아이들의 이야기로 바꿔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재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화란 전승된 이야기의 줄거리와 더불어서 원형의 품위 및 풍미를 보존하면서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아름답게 재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실제적으로 전승문학,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전승문학은 상당히 좀 자극적인가 봐요. 죽는 것도 그냥 죽지 않고 막 찔려 죽고 막 이렇게 해서 죽고 저렇게 해서 죽고 막 되게 잔인하게 막 피를 많이 흘리면서 막 이렇게 되는데 전래동화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 그냥 후회했다, 넘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보세요. 빨간 모자라는 전승민담은 프랑스의 페루는 빨간 모자가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이야기로 재화하였고 독일의 그림 형제는 빨간 모자가 사냥꾼에게 구조되어 다음 심부름 때 늑대를 물리치는 이야기로 재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화라는 거는 근데요 선생님들 제가 재화는 이야기를 다시 다듬거나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데 일단 역사적으로 재화는 이런 전승문학에서는 재화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민담이 서울에서 생겼어요. 서울에서 생긴 민담이 점점 경기도를 통해서 전라도로 가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전할 때 말을 바꿔서 얘기할 수 있으면 그 다음 사람들은 그 얘기를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말 같은 거를 또 바꿔서 얘기하고 하니까 지역에 따라서 풍집파치 내용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다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독일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렇게 봅니다. 초등학교 때도 보면은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아이, 전학 온 아이 이렇게 보면은 놀이하는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대댄지 아세요? 대댄지 같은 경우 대댄지 뭐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아이도 막 엎어쳐라 매쳐라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진짜 이상해 이러면서 막 저희가 구박해하고 대댄지를 다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했네 라는 생각. 우리께 제일 맞는 거고 쟤네들은 다 틀린 거야 약간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조금 이야기도 다를 수 있다. 7번을 보세요. 패러디 그림책. 재화하고요. 패러디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선생님들. 패러디는 보세요. 단순히 다른 작품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모방의 대상이 되는 작품의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밑줄에 보세요. 익살스럽게 드러내면서 대놓고 바꾸는 거예요. 패러디라는 것은. 대놓고 바꿔요.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고 확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패러디 동화 보세요. 여기서 약간 패러디를 할 때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약간 풍자가 들어갑니다. 풍자. 어떤 사회적 현상에 풍자가 들어가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잭과 못된 나무라는 제목이 있는데 얘는 잭과 콩나무를 패러디한 그림책으로 잭이 뭐 콩나무를 타고 하늘까지 올라갔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잭과 못된 나무는 유전자 변형 콩을 만들어서 결국 지구의 재앙을 불러온다는 이야기로 완전 바꿨으니까 어떤 현대적으로 좀 해석한 거죠. 현대의 어떤 유전자 변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풍자한 이야기로 패러디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패러디는 재화하고는 의미가 틀려요. 선생님들. 재화는 전승문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가 다시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보세요. 패러디 동화의 교육적 가치가 있는데요. 유머와 즐거움, 창의성, 비판적 사고, 개방적 사고를 자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볼까요 선생님들? 일단은 전래동화만 완벽하게 공부해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환상동화서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복습 조금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약간 부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지금 보통이 아니거든요. 선생님들 나갈 진도가 꽤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잠 푹 주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